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알티미터 캐피탈의 CEO 브래드 거스터너의 최근 인터뷰입니다. 지금 AI가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구고 있잖아요. 네, 정말 뜨겁죠. 모두가 이거 거품 아니야? 아니면 진짜 혁명의 시작인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바로 이 시점에 월갈 베테랑 투자자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 인터뷰가 사실 그래서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시장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런 전망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 차원이 아니군요. 네, AI가 우리 경제 전체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요즘처럼 변동성이 클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심지어는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까지 굉장히 넓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와, 정말 광범위하네요. 네, 그래서 온갖 소음 속에서 진짜 핵심을 짚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거스터너의 논리를 저희가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요. 지금 우리가 이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제대로 올라탄 건지, 아니면 어쩌면 곧 터질지도 모르는 거품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건지, 이걸 한번 같이 가늠해 보는 거죠. 네, 좋은 접근이네요. 이걸 들으시면서 나라면 이 논리에 동의할까?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져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거스터너가 지금 이 시기를 표현한 말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 표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AI 붐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특별하고 변혁적인 단계적 전환이라고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Truly extraordinary transformational phase shift. 단계적 전환이라니. 이건 거의 시대가 바뀐다는 뉘앙스잖아요. 조금 과한 표현은 아닐까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왜 중요한 표현인지 알 수 있어요. 이건 AI가 그냥 또 하나의 유행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유행이 아니다. 네, 경제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경제의 OS가 바뀐다. 물론 그냥 감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근거로 둡니다. 아, 숫자가 있군요. 네, 첫 번째가 바로 속도하고 규모예요. 챗GPT가 세상에 나온 지 3년이 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런데 그동안 엔비디아가 AI 칩으로 벌어들인 추가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꽤 많겠죠. 무려 2천억 달러예요. 잠깐만요. 2천억. 원이 아니고 달러요? 네,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환율로 한 270조 원이 넘는 돈이죠. 우와. 한 기업이 단 3년 만에 AI 하나로 그 정도 매출을 추가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역사상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전례가 없는 속도 같은데요. 맞아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또 있어요? 거스트너가 제시한 더 놀라운 데이터가 있는데 바로 이 AI 혁신이 올해 미국 GDP 성장에 기여한 부분이에요. 아,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요? 네, 이미 1%포인트를 기여했다는 분석입니다. 1%포인트요? 100 베이시스 포인트? 네, 100 베이시스 포인트요. 특정 기술 하나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성장을 1%나 끌어올렸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죠? 이건 특정 산업이 호황이다 이런 수준을 넘어선 이야기네요, 완전히. 정확합니다. 국가 경제의 엔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술 하나가 국가 경제 전체를 견인하고 있다니 정말 실감이 잘 안 들 정도의 스케일이네요. 그럼 이런 거대한 변화가 우리 기업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는 이걸 두 가지 키워드로 딱 요약해요. 두 가지요? 첫째, 생산성 붐, 프로덕티비티 붐. 그리고 둘째, 마진 확대의 황금기, 골든 에이지 업 마진 엑스펜션. 생산성 붐과 마진 확대의 황금기? 네, 쉽게 말해서 AI 덕분에 기업들이 말 그대로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Do more with less. 맞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다 자동화해주고 제품 설계를 최적화해주고 공급망을 미리 예측해서 관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용은 줄고 효율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기업의 이익률, 즉 마진을 역사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황금기로 이어진다는 게 그의 예측인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엄청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들어요. 어떤 부분이요?
이렇게 시장이 뜨거울수록 변동성도 엄청나잖아요. 아, 그렇죠. 엔비디아 주가만 봐도 뭐 하루에도 몇 %씩 그냥 널뛰기를 하는데 보통 투자자들은 이런 변동성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거스터너는 이걸 오히려 좋은 것, 굿이라고 말해요. 이건 정말 상식을 파괴하는 주장 아닌가요? 어떻게 이게 좋다는 거죠? 바로 그 역발상이 그의 통찰력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역발상이요? 네, 그는 이 변동성을 우려의 벽, wall of worry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우려의 벽? 월가의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강세장은 비관론이라는 벽을 타고 오른다.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끊임없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거 거품 아니야? 라고 걱정하고 논쟁하잖아요. 네, 매일같이 그런 기사가 쏟아지죠. 바로 그 과정 자체가 오히려 시장에 정말 미친 듯이 과열되는 걸 막아주는 건강한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모두가 한 목소리로 무조건 간다 이렇게 외칠 때가 진짜 위험한 거고 그렇죠. 그때가 제일 위험하죠. 지금처럼 시끄럽게 싸우고 의심하고 이게 오히려 안전장치가 된다는 역설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과거에도 똑같이 있었던 현상이에요. 과거에도요? 네, 인터넷 슈퍼사이클 초기, 그때 시장을 지배했던 게 구글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구글 주가가 하루에 5%에서 10%씩 오르내리는 건 그냥 일상이었어요.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죠. 아, 그랬었군요. 페이스북이 상장했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페이스북 상장 초기. 모바일 시대에 페이스북이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우려 때문에 주가가 공모가를 한참 밑돌았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뭐 페이스북은 끝났다 이런 얘기도 정말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치열한 논쟁과 그 우려의 벽을 뚫고 결국 그들은 시대의 승자가 됐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거스트너는 지금 AI 주식들의 변동성도 똑같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AI가 진짜 돈이 될까? 누가 최종 승자가 될까? 규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수많은 질문과 불확실성이 지금 가격에 반영되는 자연스러운 성장통이라는 거죠. 성장통이다. 네. 오히려 이런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경계해야 할 때라는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변동성을 시장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봐야 한다. 와, 이건 정말 신선한 관점이네요. 그럼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비싼 걸까요? 이 AI 거품 논란에 진짜 한가운데 서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그걸 궁금해하죠. 거스트너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명확한 데이터를 들이밀더라고요. 그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거품이 아니다라고. 거품이 아니다? 네. 그 근거는 바로 밸류에이션, 즉 가치평가 지표에 있습니다. 주가 그래프만 보면 뭐 엄청나게 오른 것 같지만 벌어들이는 이익과 비교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아, 이익 성장세와 같이 봐야 한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내년 추정 실적 기준으로 보면요. 세후 수익의 23배에서 24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23배에서 24배? 심지어 2027년, 그러니까 3년 뒤 추정치 기준으로는 18배까지 낮아져요. 그 18배요. 잠깐만요. 보통 시장을 주도하는 성장주들이 30배, 40배를 훌쩍 넘는 걸 생각하면 의외로 그렇게까지 높은 수치는 아니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거스터너가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품을 만드는 요소가 아니다. That is not the stuff that bubbles are made of. 아, 그 문장이 거기서 나온 거군요. 네. 진짜 거품은 이익은 하나도 없는데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막 수백 배씩 오를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폭발적인 이익 증가가 주가 상승을 아주 단단하게 떠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상승이다. 그렇죠. 다른 빅테크,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하고 비교해봐도요. 그 기업들이 보통 25배에서 30배 수준에서 거래되거든요. 메타가 한 21배 정도고요. 이걸 보면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유독 비정상적인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밸류에이션 논리는 이제 알겠는데 그래도 한 기업의 독주가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이죠. 최근에 구글이 내놓은 제미나이 같은 아주 강력한 경쟁 모델이 등장하는 걸 보면 엔비디아의 미래도 마냥 장밋빛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재미있게도 거스터너는 그 경쟁의 등장을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요. 긍정적인 신호요? 경쟁자가 나타났는데? 네. 제미나이 같은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났다는 건 이 시장이 죽은 게 아니라 아주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아, 그런 관점이군요.
이런 치열한 경쟁이 엔비디아에게 이만하면 됐다고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혁신하도록 압박하는 긍정적인 동력이 된다는 시각입니다. 독점 기업이 혁신을 멈추는 것보다 서로 막 싸우면서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게 산업 전체에는 훨씬 이롭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판 자체가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경쟁이 오히려 판을 더 키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AI 모델 개발 속도는 정말 눈이 부실 정도인데 막상 우리 주변을 보면 실제 기업 현장에 적용되는 속도는 생각보다 좀 더딘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핵심에 바로 정확도 문제가 있다고 짚어내요.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해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여기서 소비자용 AI와 기업용 AI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소비자용과 기업용.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챗봇에게 파리 여행 계획 좀 짜줘라고 했을 때 90% 정도 정확한 답변이 나오면 어떠세요? 오, 꽤 괜찮네, 쓸만하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소비자, 컨슈머 영역이에요. 레스토랑 하나 잘못 추천해줘도 뭐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기업, 엔터프라이즈 영역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만약 AI가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거나 환자의 CT 영상을 보고 암을 진단하는데 정확도가 90%라면 어떨까요? 와, 그건 재앙이죠. 재앙이죠. 10개의 칩 중에 10개는 불량이고 10명의 환자 중 1명은 오진을 한다는 뜻이니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이런 산업 현장에서는 99.9% 혹은 99.999%의 정확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 AI 기술이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이라는 겁니다. 그 정확도의 벽. 네, 이 벽을 넘기 전까지는 기업용 AI의 확산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아주 현실적인 분석이죠. 그가 말했던 기계를 만드는 기계라는 비유가 바로 이 이야기군요. 네, 바로 그 비유가 이 정확도 문제의 중요성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훌륭한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려면 먼저 차를 만드는 기계, 즉 기가 팩토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네. 기억나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AI가 산업경제 판도를 바꾸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앱이나 서비스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그 AI를 만드는 AI, 예를 들어 AI 칩을 설계하는 AI 같은 아주 근본적인 영역에서 초고도의 정확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계를 만드는 기계가 완벽해야 한다. 네, 그게 완벽해졌을 때 비로소 산업 전반에 걸친 진짜 생산성 혁명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AI라는 제품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려면 그걸 만드는 기계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거군요. 와, 이런 상황을 듣고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베팅해야 할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민이 깊어지죠. 화려한 최종 제품에 투자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 기계를 만드는 기계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에 집중해야 할지. 거스터너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의 투자 전략은 의외로 아주 명확하고 단순해요. 오, 단순하다고요? 네, 이 AI 슈퍼사이클의 최고의 이름들, 베스트 네임즈를 그냥 다 소유하라는 겁니다. 최고의 이름들을 다 사라. 네, 그의 핵심 포트폴리오로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를 꼽았어요. 특히 엔비디아는 2022년 12월에 챗 GPT를 보자마자 그 잠재력을 확신하고 바로 투자해서 10배 넘는 수익을 올린 특별한 승자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최고의 기업들을 모두 보유한다라. 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분산을 강조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 지금은 혁명 초기 단계라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를 소유할 수 있다. You can own them all. 고 조언하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거대 언어 모델 시장에서 경쟁하는 오픈 AI하고 엔스로픽을 둘 다 담는 거죠. 경쟁자들을 둘 다. 네. 그리고 클라우드 AI 시장의 라이벌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모두 보유하는 식이에요. 승자 독식 시장의 과실은 놓치지 않되 누가 그 승자가 될지에 대한 리스크는 분산하는 아주 현명한 접근법인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모두가 승자가 될 수는 없겠죠. 실패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나올 텐데요. 당연하죠. 그 점도 아주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AI 사이클에서도 분명히 파산하는 기업들이 나올 거라고요.
파산하는 기업들? 네. 지금 수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AI라는 이름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지만 결국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상당수는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는 이 과정이 바로 슈페터가 말했던 창조적 파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라고 설명해요. 창조적 파괴. 네. 낡은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는 이 과정 역시 혁신의 건강한 일부라는 굉장히 거시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AI 혁명의 명과 암을 모두 봐야 한다는 거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결이 다른 자산이죠. 비트코인에 대한 그의 생각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변동성의 상징과 같은 자산인데 거스트너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거스트너는 비트코인의 현재와 미래를 아주 냉정하게 분리해서 봐요. 현재와 미래를 분리한다. 네, 먼저 현재의 비트코인에 대해서는요. 안전자산이라는 신화를 타파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신화를 타파해야 한다.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 근거가 재밌어요. 올해 비트코인이 10% 하락하는 동안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오히려 50%에서 60%나 올랐다는 점을 지적해요. 아, 데이터로 보여주는군요. 네, 위기 상황에서 가치를 지켜주는 피난처가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명백한 위험자산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못을 박습니다. 위험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네요.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경고에 가까운 메시지를 던지던데요. 네, 맞아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비트코인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전략.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요. 이해할 수 없다. 그는 이런 레버리지가 시장 하락기에 청산되는 과정, 즉 얼레버링이 시작되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정말 엉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엉망이 될 수 있다. 네, 소수의 무모한 투자자들이 시장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거죠. 현재의 투기적인 측면하는 아주 비판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인 잠재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 균형점이 대단한 거죠. 효용성이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긍정적인 미래를 이야기해요. 효용성. 그는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자기 충족적인 철학적 명제라는 아주 멋진 말로 표현해요. 자기 충족적인 철학적 명제.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뭐냐면요. 만약 비트코인이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것처럼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서 더 널리 쓰이게 되면 그 쓰임새 자체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치 저장소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만들어낼 거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건 가치가 있어 라고 믿고 사용하게 되면 그 믿음과 사용 자체가 실제로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팀 커벨 효과 같은 거죠. 그 효용성의 근거로는 두 가지를 들어요. 두 가지요? 첫째, 2,100만 개로 공급이 제한된 희소성. 그리고 둘째, 자국 화폐를 믿을 수 없는 고인플레이션 국가에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언뱅킹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 보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아, 금융 소외계층에게요? 네, 이런 실질적인 쓸모가 증명될 때 비트코인은 현재의 투기적 자산에서 벗어나 미래의 가치 저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아주 균형 잡힌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와, 브래드 거스트너의 시각을 통해서 AI 슈퍼사이클부터 비트코인의 미래까지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봤네요. 네,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핵심을 좀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혁의 초기 단계에 있고 이 과정의 변동성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하지만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옥석을 가리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의 메시지는 묻지마 투자 같은 투기적 열풍에 휩쓸리지 말고 AI가 가져올 구조적인 생산성 향상이라는 그 근본 가치에 집중하라는 거죠. 근본 가치. 그리고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를 예측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 혁명을 이끌어갈 최고의 기업들을 분산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들으신 당신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거스터너는 기업용 AI의 정확성이 혁신의 다음 단계를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속한 산업이나 직장에서 AI가 99.9%의 정확도를 달성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